한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수억 원의 돈을 털어 아들을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10여 년을 낡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며 오직 아들이 금이 환영하여 자신의 곁에서 평온한 노년을 함께 보내기만을 기다렸죠. 그녀는 드디어 가족이 다시 모이는 단란한 꿈을 꾸었지만 귀국한 아들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꺼낸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파시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외국으로 가서 편하게 모실게요. 겉보기엔 지극히 효심 가득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봉양도 어머니를 향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산된 자산 이전의 계획만이 도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집이란 단순히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녀의 안전망이자 자존심,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마지막 신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그녀 삶의 유일한 뿌리마저 뽑아가려 할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시고 갈게라는 말이 약속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정리하려는 청산 통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무겁고도 서글픈 질문을 던집니다. 혈육의 정과 재산이 충돌할 때, 효도가 통제와 착취로 변질될 때, 늙어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중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를 인생의 갈림길에 대한 것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평안할지 아니면 비참할지는 때로 찰나의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2살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함께 장만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땅값이 지금처럼 터무니없지 않았을 때였죠. 남편은 지대가 높아 습기가 차지 않고 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중에 늙으면 마당에 앉아 볕을 쬐어야 한다면서요. 그때는 벌써부터 늙을 걱정을 하냐며 웃어 넘겼는데 정말로 저 혼자 늙어가며 이곳을 지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죠. 남겨진 건 이 집 한 채와 하나뿐인 아들, 박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 욕심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대학원에서 금융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 남자가 큰 물에서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땅을 팔고 친척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 평생 모은 적금까지 합치니 아들 유학 뒷바라지에 들어간 돈만 거의 8억 원 가까이 되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과부 혼자 그 큰 집을 끌어안고 빚까지 내가며 유학을 보내냐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자식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고 출발선에서부터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떠나 있던 10여 년 동안 저는 아들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문자 메시지가 오고 바쁠 땐 그조차 없을 때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 자리 잡느라 고생하는 내 새끼.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다 보상받으리라 믿으며 1년,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막 우려낸 둥글레차를 마시며 창가에서 신문을 보던 참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잠시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함께 다음 달 초에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낯설면서도 그리운 목소리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들어가면 엄마 모시고 같이 출국해서 좀 지낼까 해요. 환경을 바꾸면 엄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드디어 10수년을 기다린 가족 상봉의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저는 달력의 비행기 도착 시간을 메모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있다 갈 거니? 아예 들어와서 사는 건 아니고? 아들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천천히 얘기해요. 가서 얼굴 뵙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엄마 지금 사시는 그 집에 대해서도 좀 상의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 엄마, 그 낡은 주택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말투는 가벼웠기에 저도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 따뜻해질 뿐이었죠. 이 집에서 혼자 지낸 지 10수년. 지붕을 2번이나 고치고 외벽 페인트 칠을 다시 하면서도 저는 집을 옮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민석이가 돌아와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가 손주를 봐주며 남은 생을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교복을 입고 손을 흔들며 학교 가던 꿈을 꾸며 달게 잤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 뒤에 이미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전화를 받은 날부터 저는 매일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평소에도 먼지 하나 없었지만 걸레를 들고 벽이며 창틀, 욕실 타일 틈새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10년 넘게 비워둔 2층 방에 새 이불을 깔고 서랍에는 새 수건과 칫솔을 채워 넣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흰 바탕에 난초가 그려진 민석이가 좋아할 법한 깨끗한 침대 시트도 새로 샀습니다. 정육점에 들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용 고기를 사서 냉동실에 쟁여두기도 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직접 기른 백합 꽃다발을 꼭 쥐고서요. 사람들 틈에서 민석이가 외국인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걸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앳된 얼굴에 청순해 보였지만 장거리 비행 탓인지 몹시 지쳐 보였고 걸음도 느릿했습니다. 민석이는 예전보다 훨씬 건장해졌고 말쑥한 정장 차림이 제법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손을 흔들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백합을 쑥 뽑아 며느리에게 건네며 웃더군요. 애니, 네가 좋아하는 꽃이야. 엄마가 센스 있게 준비하셨네. 저는 잠시 멍해졌지만 뭐라 할 말이 없어 그저 사람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공항 리무진 택시 안. 며느리 애니는 한마디도 없었고 우리 셋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국 생활은 어땠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피곤하게 할까봐 참았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뭐 살만해요. 근데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번에 들어온 김에 엄마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가실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너희 이번에 좀 오래 있다 가는 거니? 아니면 이번엔 좀 길게 있으면서 처리할 일들도 좀 하려고요. 아들은 창밖을 힐끔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아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 위치가 꽤 괜찮아서 지금 시세가 꽤 올랐더라고요.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낭비잖아요. 집도 낡아서 유지비만 들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나중에 엄마 다리라도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때 가만히 있던 며느리 애니가 서툰 한국어로 거들었습니다. 저 처음 왔을 때 좀 놀랐어요. 집이 역사적 고풍스럽다인 느낌은 있는데 노인이 살기엔 불편해 보여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민석이가 떼끼를 박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참에 이 집 정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엄마만 좋다고 하시면 비자 수속 밟아서 저희랑 같이 나가요. 외국은 공기도 맑고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곁에서 챙겨드리는 게 더 낫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다정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효심 가득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웠습니다. 이 집은 내 아빠랑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곳이다. 내가 여기서 너 오기만을 기다리며 보낸 세월이 얼만데 오자마자 집을 팔자고 따라가는 게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의 전부인 이 집이 짐짝 취급당하며 사라지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엄마, 너무 거부감 갖지 마세요. 전 엄마가 더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그래요. 이 낡은 집 끌어안고 있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안다.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아들이 17살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호는 왜 안 하냐는 아들의 말에 난 이 집하고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더니 아들은 엄마는 너무 고집이세요. 왜 자꾸 과거에 갇혀 살아요? 라고 했었죠. 36살이 된 지금 아들의 말은 변함이 없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가 반평생 지켜온 이 집, 아니 돈이 필요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따뜻한 콩국과 시루떡을 준비했습니다. 부부는 늦지막이 9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애니는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고 나왔는데 눈길이 자꾸 집안 구석구석을 훑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제 상해 좀 했는데요. 민석이가 숟가락을 들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애니랑 저랑 엄마가 정말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아시잖아요. 거기는 이웃 간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기엔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엄마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좀 알아봤어요. 아들은 상냥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엄마 혼자 여기 두는 거 저희도 마음 안 놓여요. 저희 2주 뒤에 다시 출국할 건데 엄마만 동의하면 이번에 장기 체류 비자 같이 신청해서 모시고 갈게요.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니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내 묻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 집은 당연히 팔아야죠.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엄마 노후 자금이 생기죠. 그래야 저희도 거기서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비자 받을 때 재정 증명도 해야 하는데 집 판 돈이 엄마 자산으로 잡혀야 유리해요. 저는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국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잡한 서류 절차는 제가 다 할게요. 돈 관리도 일단 제 계좌로 옮겨서 제가 알아서 불려드리고 생활비 챙겨드릴게요. 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요. 며느리 애니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네 시니어타운 진짜 좋아요. 여기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돈은 일단 제 계좌로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바쳐 일군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은 저더러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권리만 넘기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저 못 믿으세요? 아들이 엄마 돈 떼먹을까봐 걱정돼요. 제가 나가 산지 10년이 넘었어도 엄마 아들이에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었지만 말투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설득하는 협상과 같았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나도 이 나이에 평생 살던 곳을 떠나려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어린애 달랬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냥 변화가 두려우신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따라오는 게 가장 현명하고 편한 선택이에요. 이 낡은 집 진짜 더 끌어안고 있을 가치 없어요.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로 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을 지키는 게 정말 무가치한 일일까요? 이 지붕 아래서 견뎌낸 10여 년의 외로움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진짜 문제는 출국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된 현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거절도 승낙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찌개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양복을 입고 태블릿 PC를 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여사님 댁 맞으시죠? 역전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박민석 선생님 예약으로 오늘 주택 감정하러 왔습니다. 실례지만 들어가서 실측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멍하니 서서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민석이가 웃으며 나섰습니다. 아, 네. 제가 미리 예약했어요. 오늘 그냥 사이즈만 좀 재고 견적만 받아보는 거예요. 엄마, 놀라지 마세요. 분명 내가 생각 좀 해보자고 하지 않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들은 태연했습니다. 이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세 알아보는 거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판단을 하죠. 엄마 계속 고민만 하시니까 제가 돕는 거예요. 며느리 애니가 뒤따라 나오며 가볍게 한마디 보했습니다. 집이 빨리 정리돼야 엄마 출국 스케줄도 안 꼬여요. 저는 현관에 서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이미 줄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치수를 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락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실, 부엌, 심지어 남편이 생전에 짜맞춘 낡은 서재의 책장까지 물건처럼 훑어보고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제 집이 정육점 고기처럼 평가당하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후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낡은 집에 혼자 살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아요. 생각할 시간 필요하다면서요. 이렇게 자료를 딱 보여드려야 결정이 쉽죠. 너, 이거 언제 불렀니? 어젯밤에요. 내 동의 같은 건 기다릴 생각도 없었구나. 제 목소리가 가라앉자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저를 나쁜 놈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엄마가 이 집 깔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옵션을 보여드리는 거라니까요. 저는 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20년 된 등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에 날려 발치에 떨어진 감정평가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맨 아래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지 위치 최상. 금매 시 빠른 거래 가능.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상의도, 설득도, 효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금화 작전이었고 집주인인 저는 그 사실을 가장 늦게 통보받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변호사 하는 친구가 올 거예요. 출국이랑 거주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몇 개만 사인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다 봐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무슨 서류인데? 그냥 신청 서류랑 자산 처분 위임장 같은 거예요. 정식 매매 계약서는 아니고 해외 계좌 개설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엄마 명의로 된 걸 제가 미리 처리할 수 있게 권한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난 아직 집 팔겠다고 결정 안 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 엄마 모시고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요즘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부동산 부르고 변호사 써서 서류 준비하고 이거 다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돈 써가며 하는 건데 왜 매번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젓가락을 쥔 채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저 효심 가득한 미소 뒤에는 이미 결말이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 안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요. 제가 위임장에 사인하겠다고 하지 않자 민석이는 이틀 내내 집 안을 서성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애니와 리모델링 후 재판매 가격을 논의하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이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과 시금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식혜도 시장에서 사와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상을 차리자 애니가 갈비찜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갈비예요? 기름기 너무 많은데 전 이런 고기 잘 안 먹어요. 저는 묵묵히 밥을 펐습니다. 민석이가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먹더니 맛있다 소리 한 번 없이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등기 권리증 안방 서랍장에 그대로 있죠? 제가 고개를 들자 아들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변호사가 서류 준비하려면 사본이 필요하대서요. 내일 주세요. 저는 대답 없이 국만 떠먹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같이 가자니까요. 수속 다 밟아드리고 노후 책임지겠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시냐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르니까 그렇지.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죽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낡은 집 껴안고 혼자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아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껴안고 죽으려는 게 아니다. 내한테 떠밀려서 쫓겨나기 싫은 거지. 옆에 있던 애니가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린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편하게 살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집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를 텐데 안 무서우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숟가락을 식탁에 던지듯 놓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 정 그렇게 집 못 팔겠다면 나중에는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시 들어와서 엄마 수발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일이 있어요. 엄마 고집 때문에 제 인생 희생하면서 이 낡은 집에 묶여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선택하세요. 이 집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식탁 위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난 10여 년 내가 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난 한 번도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네가 1년에 전화 한두 번 할까 말까 해도 난 원망하지 않았어. 힘들다고 하면 믿었고 바쁘다고 하면 이해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 아비랑 내가 평생 지킨 집 팔아서 돈 내놓고 따라오라는 거냐. 그것도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을 붉히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내가 집이랑 너 중에 집을 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넌 처음부터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넌 이 집을 택한 거야. 애니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대망상 아니에요? 우린 어머니 돕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저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손님 대접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했다면 내가 알겠다고 하기도 전에 업자부터 부르진 않았겠지. 돈부터 내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무엇보다 집 안 팔면 나를 안 보겠다는 협박 따위는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라. 이 집은 안 판다. 그리고 이 식탁도 이제 너희를 위해서 차릴 일 없다. 그날 밤 그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꺼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은 식어버렸고 제 마음은 슬픔보다 더 깊은 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에게서 이런 차가움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현관에 앉아 운동화 끈을 매고 있는데 2층에서 민석이가 내려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쥔 채 피곤한 얼굴이더군요. 엄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 좀 보러 간다. 아들이 식탁 의자를 빼앉으며 제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사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오랫동안 엄마 곁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크고요. 저는 신발끈을 매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 혼자 여기서 무슨 일 당하실까봐. 엄마는 제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제 진심은 엄마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거 하나예요. 아들의 호소에 저는 마침내 고개를 돌리고 물었습니다. 너, 이 집이 나한테 뭔지 아니?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내 아빠가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남겨준 마지막 약속이다. 내가 한 달에 60만 원 남짓한 연금 쪼개고 대출 갚아가며 지킨 곳이고 비세면 내가 지붕 타고 올라가 기와장 얹어가며 10년을 버틴 곳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네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걱정하는 아들이라고 했지.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네가 한 일은 내가 지켜온 그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였다. 내가 고집불통이라고? 그건 단지 네가 짠 각본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다시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기가 없어요. 그냥. 때로는 내려놓는 게 엄마한테 더 좋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집이 엄마한테 밥을 줍니까? 말동무를 해줍니까?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라도 해요. 하지만 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그토록 따르던 맑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노련한 영업사원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넌 왜 어제 집 안 팔면 나를 버리겠다고 했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급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건 홧김에 그런 거죠.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 진심은 뭐냐? 집 팔아서 돈 넘겨줘야만 효도하겠다는 게 진심 아니냐?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를 너무 속물로 보시네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믿었지. 36년을 믿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어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알았다. 넌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넌 나를 그저 저 집문서 앞에 놓인 장애물로만 보고 있어. 현관문을 열자 찬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다. 넌 효도라는 칼을 들이밀고 내 자존심과 집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거야. 그러면서 고마워하라는 거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등 뒤에서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석이도 애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반쯤 마신 커피 2잔과 텅 빈 위임장 1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기 좋으라고 펜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저는 종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옛날 전화번호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뒤적여 찾아낸 이름, 이혜정.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은퇴 후에 늦깎이로 법무사 공부를 해서
지금은 노인재산 신탁과 유언 공증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혜정아, 나 좀 도와줘. 이 집 신탁으로 묶어야겠어. 친구는 내 막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서류 챙겨서 갈게. 그 전에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 절대 안 돼.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작게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 같은 케이스,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혜정이는 서류를 펼치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사업이다, 뭐다 해서 돈 급하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부모 집이야. 효도 관광이니 뭐니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산 빼돌리기지. 넌 아들이 효도하러 온 줄 알았지. 걘 추수하러 온 거야. 친구의 직설적인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 집을 처분금지 신탁 재산으로 등록해서 제 동의 없이는, 아니 제가 강압에 의해 동의하더라도 함부로 팔거나 명의를 넘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제가 죽고 나면 이 집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해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거주 공간으로 쓰도록 명시했습니다. 어떤 혈육에게도 상속되지 않도록 말이죠. 잘했어. 혜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제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지. 그날 오후 외출해서 돌아온 민석이는 탁자 위에 놓인 낯선 법무 서류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그중 사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집 신탁 등기했다. 이제 내 맘대로도 못 팔고 내가 달라고 해도 못 준다. 아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노후는 내가 지키겠다는 뜻이다. 이 집은 내 목숨줄이야. 너희가 와서 자고 가는 건 언제든 환영하지만 이걸 팔아서 너희 미천 대주는 일은 없을 거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랑 인연 끊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다시 협박 섞인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더 불려드린다니까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여느 때보다 차분한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난 널 30년 믿었어. 하지만 이번엔 나를 믿기로 했다. 아들은 입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아들이 나를 원망할까 전전긍긍하지도, 혹시 내가 맘 약해져서 도장을 찍어줄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은 맹목적이어야 하지만 어떤 사랑은 칼같이 선을 그어야 지켜진다는 것을요. 신탁 등기를 마친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내가 말했잖아. 저 세대 노인들 집 하나에 목숨 건다고. 이제 다 틀렸어. 나중에 다시 올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이 곧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가식적인 웃음으로 엄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3일 뒤 사촌 동생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석이한테 들었는데 언니 집 신탁했다며. 진짜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숙이가 따발총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뿐인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해?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주라고 그래? 그렇게 등지면 나중에 언니만 손해인 거 몰라?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집, 내가 평생 지켰어. 나 자신도 아직 이 집 덕을 다 못 봤는데 왜 남이 이 집의 운명을 결정하니? 언니 진짜 독하다. 그러다 나중에 고독사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담장 위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더군요. 문득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난 이웃집 최 씨 아줌마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 아들 왔다면서 왜 혼자 장봐, 며느리는. 제가 얼버무리자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었죠. 언니네 아들 부부. 엊그제 우리 동네 부동산 들락거리던데. 저기 신도시 쪽 아파트 보러 다니더라.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 한다던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어르신 급식 봉사에 나갔습니다. 둥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김 여사,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들 왔다며?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며칠 있다가 가요.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에 더 자주 나와야겠다고요. 예전에는 늙어서 자식이 곁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마음 편하고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존엄하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니 식탁은 깨끗했고 2층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찻잔에 온기를 식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며 사는 것보단 낫다고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이가 드디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태도는 깍듯했지만 남처럼 서먹했습니다. 다음 주 비행기표 끊었어요. 애니가 친정 쪽에서 일자리를 구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지도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현관에서 민석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오세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회되면 보자. 며느리 애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택시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찢기지 않은 채 남아있던 빈 위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손바닥에 종이 부스러기가 가득 찰 때까지. 그날 저녁 저는 배추전과 된장찌개를 끓여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반찬통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점심과 저녁거리였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 되는 걸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 혼자 되면 큰일 난다는 세상의 말에 겁먹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이미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주민센터 사진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창가에 핀 라일락을 찍어 보았습니다. 사진은 좀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혜정이가 알려준 시니어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만 하려다가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늙으면 자식 눈치만 본다는 글, 집 줬더니 구박만 받는다는 글, 집 팔고 나니 효도가 끊겼다는 글, 한참을 고민하다 회원가입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당신에게 낡은 집이 있다면 절대 효도를 담보로 내주지 마세요. 제 이름도 아들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생각하세요. 당신 손에 쥐어진 건 단순한 집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킬 선택권입니다. 글을 올리고 이틀 만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엄마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요양원 갑니다. 김 여사님 믹네.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저도 신탁 알아볼게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저만 깨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세대는 평생 가난도 고생도 육체노동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늙어서 누군가의 통제 아래 노인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영자야.
너 인터넷에 글 썼냐? 변호사들 사이에서 내 글 캡처한 게 돌고 있어. 딱 보니 내 얘기더라.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내가 유언장 써준다더니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사기 예방 강의를 했네. 우리는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면서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는 어린 민석이.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아들 때문에 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까요?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 민석이었습니다. 떠난 뒤로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었죠. 잘 지내시죠? 그래, 난 아주 잘 지낸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저 사실 애니랑 헤어졌어요. 애니는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그때 집 매매 무산되면서 사이가 좀 틀어졌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엄마,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친구 소개로 괜찮은 개발 사업권을 하나 잡았는데요. 이게 투자금만 있으면 대박 날 수 있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요. 한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물조리개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 전화를 건 목적은 이거였구나. 2억. 네, 엄마 현금 없으신 거 아는데. 그 집 신탁된 거 해지할 수 있대요. 엄마가 취소 신청서만 내면 풀 수 있다는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한 건 지난번 했던 말이 후회돼서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지금 돈이 필요해서라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자리 잡아서.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널 유학 보낸 건 내 자의였다. 내가 돌아와서 집 팔라고 했을 때 난 너를 용서했다. 집 안 팔면 안 본다고 했을 때도 난 참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엄마, 너 이제 36이다. 인생은 누가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다시 세우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2억이 필요하다고 했니? 민서가, 넌 수학을 싫어했지. 하지만 이 계산은 똑바로 해야 한다. 이 집은 땅값이나 벽돌값이 아니야. 여기엔 평생 내 밥해 먹인 내 땅과 야근하고 돌아온 내 아빠의 피로, 내가 혼자 망치 들고 집 고치며 흘린 눈물이 들어있어. 내 투자금 따위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란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저를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돈을 불태우는 한이 있어도 내가 효도를 핑계로 내 존엄을 흥정하게 두진 않을 거다. 지금 돕지 않아도 괜찮다. 이 집은 남아서 나를 지켜줄 테니까 네가 안 와도 괜찮다. 내가 나가면 되니까. 네가 효도 안 해도 괜찮다. 난 효도 없이도 잘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 뒤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화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구석에 둔 백합 화분에서 첫 꽃망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떤 사랑은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말은 내 마음속에만 담아둬야 합니다. 저는 늙는 것도 외로운 것도 부양받지 못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건
내 목숨줄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비겐 오후, 부엌에서 찐빵을 찌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번호, 또 민석이었습니다. 제 손은 멈칫했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요즘은 수묵화 배우러 다녀. 아, 좋네요. 또다시 침묵. 그리고 뻔한 레퍼토리. 저, 친구가 소개한 투자건인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억 정도만 융통해 주시면. 아들은 이번엔 좀 더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제가 전에 나쁜 말 했던 거 다 반성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번 건 놓치면 저 진짜 끝장이에요. 저는 창밖의 빗물을 바라보며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때 했던 말 기억하니? 네? 집 안 팔면 안 찾아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더 이상 아들 노릇 안 하겠다고 했던 말. 아, 그건 홧김에 한 말이라니까요. 엄마, 제가 진짜 그런 불효자겠어요? 너무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주면 다시 효도하고 나랑 같이 살겠다는 거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죠. 엄마, 세상에 엄마밖에 없잖아요. 저 진짜 이번 기회 놓치는 꼴 보실 거예요. 그 말은 십수년 전 엄마, 저 유학 안 보내주면 제 인생 망해요. 라고 떼쓰던 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인덕션 불을 끄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서가,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요? 이 집이 자산도 투자처도 아니라는 걸. 이건 내 인생의 뿌리고 내 아빠와의 추억이고 과부된 내가 널 키워낸 요새다. 신탁을 한 건 너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진짜 저를 안 보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언제나 널 생각한다. 자식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니까. 하지만 널 생각하는 게 나를 파괴해서 너를 살린다는 뜻은 아니야. 난 62이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내 아빠 가고 나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너한테 기회 주고 자유 주고 선택권 다 줬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너도 내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없겠니?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줘서 고맙다. 내 목소리 들었으니 그걸로 됐다. 돈은 내가 줄 건 다 줬다. 남은 건 내가 밥 사 먹고 병원 갈 돈이야. 내 사업 자금이 아니라.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끊자.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골목 어귀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태풍이 불면 저 나무가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니 동네 친구들이 가을 단풍놀이를 가자고 합니다. 최 씨 아줌마가 영자 씨, 요즘 얼굴 폈네. 피부가 반질반질해 하며 웃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지킬 줄 알게 되니 비로소 삶이 윤택해진 덕분이겠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집은 나의 노년이고 나의 판단력이고 나의 목숨이며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집에 돌아와 국수를 삶고 호박을 썰어 넣었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국수를 먹으며 밤하늘을 봅니다. 별은 없지만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귓가에 맴돌던 엄마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가슴을 뛰게 하지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내 삶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독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건 다시 한번 어리석게 마음 약해져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너무 고집스러운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계산적인 아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집을 파는 게 맞을까요? 자녀가 다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숨겨진 것이 효심인지 욕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집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나마 평화로운 가족 관계를 위해 물러서시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자산 관리인 취급만 받게 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영자 씨의 선택이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현명한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혼자 늙는 것보다 다시 바보가 되는 게 더 무섭다는 그녀의 마지막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존엄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법,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